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코로나 전에 파혼을 한 경험이 있어요. 사연을 듣다 보니 저 말고도 시댁이나 남자 때문에 파혼까지 가게 되신 분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분들한테 공감이 돼서 화도 났다가 속 시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친은 제가 자주 가던 카페 주인이었어요. 저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고요. 다행히도 학원에 학생들이 많아서 잘 되는 편이었어요. 피아노뿐 아니라 이론 수업도 철저히 시켰고 일주일에 2번씩 바이올린과 플루트 강사님들을 따로 불렀고요. 피아노 말고 다른 악기도 함께 가르치고 싶어하는 학부모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아서 저희 학원으로 일부러 옮긴 학생들도 있었어요. 또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 건물이 아빠 소유여서 저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죠. 제가 월세를 드린다고 해도 아빠는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혈육한테 월세 받아서 뭐하냐. 내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너한테 더 줘도 모자란데 받긴 뭘 받아. 그냥 너 월세 낸 셈 치면서 통장이나 만들어. 저는 엄마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아빠와 단둘이 살았어요.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돌아가신 엄마만 생각하며 저를 키우느라 애쓰신 아빠를 생각하면 제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죠. 저는 아침 일찍 항상 꽤 멀리까지 조깅을 했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에 들러서 커피와 빵을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남친과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계속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고 어느새 서로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각자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남친과 사귀게 될 무렵 아빠는 10여 년 전부터 앓고 계시던 심혈관 질환이 안 좋아져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런 상황이었던 저에게 남친은 많은 의지가 됐어요. 저와 남친이 사귀고 몇 달 되지 않아서 남친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집안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주연이 너보다 부족한 건 사실이야.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그 무엇에도 뒤지지 않아. 주연이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무엇보다 지금 너 아버지 때문에 힘든 거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늘 네 옆에서 힘이 돼주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고마워 형초씨. 형초씨 좋은 사람인 건 나도 알지. 근데 이렇게 서둘러서 결혼해도 괜찮겠어? 형초씨도 여러 가지 갖춰서 결혼하고 싶을 텐데. 결혼식보다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하지. 난 얼른 주연이 네 옆에서 잘 보살펴주고 아버님한테도 잘하고 싶어. 저는 아빠에 대해 깊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입원했다가 퇴원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남친도 저희 아빠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런 남친의 모습은 정말 믿음직했고 감동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 의심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저를 낚으려고 했던 거라는 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계속 학생들만 가르치는 일을 해서 사회 경험이 넓지 못해 사람 보는 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와 남친은 결혼을 약속했고 먼저 남친이 저희 아빠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저희 집이 강변뷰가 보이는 아파트였는데 남친은 저희 집을 보고 꽤나 놀란 눈치더라고요. 아빠가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팔기도 하셨고 일부는 아직 갖고 계시고 다른 건물들도 있어서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았거든요.
저는 엄마가 없었고 남친은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남친이 꽤 어릴 때 돌아가셔서 남친 어머니가 한번 재혼도 했는데 좀 안 좋은 사정으로 이혼하고 둘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친이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싶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었어요. 제가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데이트할 때는 제가 밥을 산 적도 꽤 있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사이에 누가 꼭 돈을 내야 하고 밥은 남자가 사야 되고 그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엄마 없는 사춘기를 보냈기 때문에 저나 비슷하게 외로울 것 같은 남친한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친 혼자 카페에서 엄마 생애까지 책임지고 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결혼 얘기가 나올 때 좋다고 했고 결혼해서 시어머니도 잘 챙기자고 속으로 다짐했었죠. 아빠는 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남친이 인사를 오자 어떤 집안인지 뭘 하는지 묻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눈을 감아도 이제 마음을 놓겠구만. 우리 주연이 잘 부탁하네. 라고만 하셨어요. 남친 어머니도 저한테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 집 분위기가 괜찮았기에 저는 이 결혼하는 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 결혼 전 많이 삐그덕거리고 어른들이 싫어하면 살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로 결정한 걸 잘했다 싶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것보다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 집안 사람들 인성이 어떤지가 중요하겠더라고요. 아무튼 남친 어머니는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급하게 제 결혼 예물부터 준비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네 예물은 내가 잘 준비해 볼게. 여자들 결혼 때 폐물 어떻게 받았는지가 평생 마음에 남는다. 나도 그랬고. 니네가 아무리 신세대라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야 다 비슷하지 않겠니? 저는 남친 집안 형편이 어떤지 대충 알기 때문에 남친 어머니가 신경 써주는 게 미안했어요.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 진짜 형철씨 마음 담긴 목걸이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요. 아니야, 내가 철철히 챙겨준다고는 못해도 그래도 네가 지니고 있을 만한 폐물 세트 하나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이고 하나뿐인 며느리 맞이하는 거 아니겠어? 형철아, 너는 주연이 결혼 반지하고 목걸이 평소에 할 만한 거 준비해. 알았지? 너무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잘 해줘라. 우리 음악학원 원장 선생님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어머니, 원장이라고 해도 동네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째 쑥스럽네요. 아무튼 어머니 준비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다 괜찮아요.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할까. 알았다. 말만이라도 고마워. 우리 예비 며느리 마음 잘 알았어. 그래도 남친 어머니가 너무 무리를 하실까봐 저는 나중에 남친한테 잘 말해서 돈을 전달해 주려고 했어요. 옷이나 가방이나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쓰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정도는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집안 어른들 모르게 폐물 마련하는 데 들어간 돈을 돌려줄 수 있겠다 싶었죠. 남친은 저희 집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확실히 이야기한 게 없었거든요. 음악학원이 있는 동네 건물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아빠 재산이 그보다 훨씬 많은 걸 알면 남친이 오히려 위축될까봐 걱정한 것도 있었어요. 지금도 집안 차이가 나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많이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차차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얼마 후 저는 남친 어머니가 부르는 곳으로 나갔는데요. 제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인지 그런 데는 처음 가봤어요.
그래도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는 골목골목 좁은 데로 들어가서는 무슨 암거리를 하는 것처럼 웬 아저씨가 허름한 케이스를 남친 어머니한테 주니까 남친 어머니는 케이스는 좀 새 걸로 달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정말 아주 옛날에나 쓰던 분홍색 플라스틱 통 긴 데에다가 폐물을 옮겨주는데요. 진짜 무슨 옛날 복부인이나 할 것 같은 알만 크고 촌스러운 귀걸이랑 반지 세트를 보고 솔직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요즘 사람들은 하고 다니지도 않을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거였거든요. 예, 내가 이거 진짜 있는 돈 다 털어서 해주는 거야. 디자인이 좀 구식이기는 해도 중요한 건 여기 박힌 보석 아니겠어? 이 알이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좋은 거야. 여기나 되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이런 거 구하지. 다른 데에서는 꿈도 못 꾼다. 백화점이니 종로, 그런 데 있는 보석 가게들은 이름값 때문에 비싸기만 하지. 그런 거 좋지도 않아. 이런 게 진짜야. 아, 진짜 이 가격에 이런 좋은 거 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 예. 어머니, 근데 저 이거 좀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거기 주인 아저씨 표정이 너무 험악하게 변하는 게 보여서 더는 말을 못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는 나왔어요. 없는 살림에 무리를 해서 예물을 해주려다 보니 이런 것 같아서 싫다고도 말을 못하겠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남친하고 이야기해서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리고 폐물을 돌려드리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시키면서 하나뿐인 며느리 얻는다며 꼭 좋은 거 해주겠다더니 이런 이상한 데에 와서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폐물을 해줘야 하나. 저는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그만큼 힘들게 살아오셔서 그렇겠지 라고 애써 좋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남친 집에 돈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이제나 저제나 그 폐물을 다시 돌려주라고 말할 기회만 찾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에게 큰 비극이 들이닥쳤는데 바로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그즈음 아빠는 전보다 상태가 나아지셔서 이대로만 계속되면 입원하지 않고 꽤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나이가 있으셔서인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더니 응급실로 실려가 딱 하루 중환자실에 계시고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버리시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경황이 없고 놀라서 처음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아빠, 그래도 나 결혼하는 건 보고 갔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갑자기 나만 두고 가버리면 어떡해. 새벽에 혼자 있을 때부터 다음날 아침에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올 때까지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저를 위로해주며 제가 힘들 때에는 대신 조문객도 받아주었어요. 저는 그런 남친과 남친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장례가 끝나면 어떻게든 살해를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자기 지인들이 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뭐가 신난 사람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반가워서 그러겠지 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화장실에서 정말 기가 막힐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화장실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남친 어머니의 지인들이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더라고요. 형처럼 얼굴이 핀다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저렇게 돈 많은 데다가 고 하나 다름없는 여자를 잡았대? 그 집은 진짜 로또 맞았네. 누가 아니래. 저게 복권보다 훨씬 낫지. 아니, 아들이 어디서 돈 많은 여자 잡았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근조 화환의 조문객들 보니 진짜 때깔이 다르긴 하네. 형철 엄마가 전에 술 취해서 그러더라. 이거 진짜 입 다물고 모르는 척 해야 돼. 영철이가 저 여자 집안 재산이 얼마인지 싹 다 조사했잖아. 그러고 작업 들어간 거야. 아이고,
그래서 그 전에 만나던 여자 싹 정리하고 갈아탔구만. 형철이 쟤가 좀약 싹 빨라. 지한테 이득 안 되면 꿈쩍도 안 해.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하마터면 소리를 낼 뻔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부여잡고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화장실 안에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남친과 남친 어머니를 보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는 뭐가 좋은지 서로 눈웃음을 주고받으며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두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의심스럽기만 했어요.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이런 기분을 털어버리는 게 맞고 남친 어머니 친구들 말이 맞는다면 이 결혼을 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두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기에 집에 잠깐 가서 씻고 온다고 나갔다가 몰래 들어와서 두 사람이 뭐 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조문객들을 챙기지도 않고 상주들 쉬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밥 먹는 자리와 빈소 가운데로 복도가 있어서 저는 조문객들 모르게 빈소 안쪽으로 들어와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조용히 엿들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두 사람이 하는 말에 또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 노인네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신다니. 네가 진짜 여자 하나는 제대로 봤다. 잘했어. 내가 저번에 만난 애처럼 빈 깡통일까봐 얼마나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했는데 재산 많은 것도 많은데 야자 아빠가 오늘 내일 한다니 와 이거다 싶더라고. 그리고 주연이 저거 앙큼하게 말 안 했는데 걔 학원 있는 건물 말고도 오피스가에 있는 큰 건물 하나가 쟤네 거래. 내가 카페 오는 사람들한테 이거저거 다 알아봤지. 아무튼 그럼 우리는 그 집 들어가서 사는 거냐? 한강 보이는 그 아파트 말이야. 주연이 잘 구슬려 봐야지 뭐. 지 혼자 그 큰 집 어쩔 거야. 아빠랑 살았던 추억 때문에 팔지도 않을걸. 내가 걔 성격 알지. 그럼 지금부터 비위 잘 맞춰라. 나는 그 집 들어갈 때 쓸 세간살이나 알아봐야겠다. 웬일이니 정말. 이런 게 논한 거지. 엄마야말로 표정 관리 잘해. 아줌마들만 오면 너무 크게 웃어서 내가 주연이 눈치 보이더라. 저는 얼른 조심해서 빈소를 나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았는지. 처음에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 자신을 자책하게 됐어요. 저는 그 순간 이미 파혼을 결심했고 두 사람한테 제가 느낀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갚아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들어갔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남친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주연아, 요즘 몸은 좀 어때? 입맛은 돌아왔어? 내가 너 좋아하는 파스타 포장해왔어. 나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형철씨 먹어. 너 먹으라고 사온 거야. 먹기 싫으면 내가 죽 사줄게. 잠깐 나가자. 바람도 쐬고 좋잖아. 나 학원 오래 닫았다 이제 열었잖아. 오늘은 일해야지. 그러자 남친은 제 사무실 문을 살짝 닫더니 말을 꺼내더라고요. 주연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혼집 먹기로 한 거 말이야. 이런 말 하는 거 돌아가신 장인어른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어때? 어차피 바로 팔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신혼집 따로 구하느니 거기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 한번 생각해볼게. 그래, 될 수 있으면 빨리 생각 정리해줘. 아니면 신혼집 알아봐야 되잖아. 저는 남친이 간 후에 제가 계획했던 일을 진행했어요. 먼저 남친이 살고 있는 원룸 빌라를 제가 매입했어요. 팔 생각이 없던 주인은 제가 시세보다 더 준다고 하자 두말 않고 알겠다며 계약서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 만료가 임박한 다른 세입자 한 명과 남친한테 부동산에 대신 퇴거 요청을 부탁했죠. 남친은 그날 밤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연아, 나 지금 원룸 일주일 내로 빼달라는데 어쩌지? 갑자기 빌라 주인이 바뀌었대. 지금 엄마 살고 있는 집도 전세 만료 다 되어서 다른 데 알아보고 있는데 저기 혹시 나랑 엄마 자기네 집에 들어가도 될까?
지금은 좀 그렇지. 우리 아빠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마음의 정리도 안 됐어. 집에 다른 사람 받아들이기 힘들어. 어디 친구네 가 있을 데 없어?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면 집은 어떻게 해? 내가 시간 달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재촉해? 아니 나는 갑자기 원룸 비워달라니 마음이 급해져서 미안해. 다음 날은 남친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주연이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한테 폐물 한 세트만 해준 건 아니다 싶어서 말이야. 아무리 둘이서 니네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해도 가구는 새로 해야 될 것 같더라. 그래서 가구 맞출 겸 니네 집 좀 가봤으면 하는데 괜찮지? 저 아직 우리 집 들어와서 살자고 확실히 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구 안 해주셔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어쨌든 네가 생각해본다고 했으니까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면 좋잖아. 내가 잠깐 들러서 방 사이즈만 볼게. 오시는 거 상관없는데 정말 각오하지 마세요. 그제야 저는 남친 어머니 속이 훤히 보였어요. 사람이란 게 환상이 깨지니까 상대 속셈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 가구가 아니라 남친 어머니 자기가 쓸 가구 맞추려는 거였죠. 아니나 다를까 남친 어머니는 오자마자 아빠가 쓰시던 제일 큰 방에 들어가 주인 행세하며 여기저기 보더라고요. 저는 곧 파혼 선언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저 지켜만 봤어요. 그걸 모르는 남친 어머니는 저희 집과 한강이 보이는 뷰를 보며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남친 어머니가 집에 오겠다는 걸 말리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당시 저는 진짜 두 사람한테 복수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 동안에도 저는 남친한테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학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만나지도 않았고요. 그러자 하루는 퇴근 후에 급히 학원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주연아, 나 원룸 비워야 되는데 어떡해? 우리 식장하고 집 문제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 나 지금이라도 너네 집에 먼저 들어가면 안 될까? 나 아직 아빠가 집에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안 내켜. 저번에 형철씨 어머니가 우리 가구 해주신다고 들리셨을 때도 아빠한테 괜히 죄송했어. 뭘 그렇게 생각해. 아버님도 우리가 있으니 안심하고 계실 텐데 그거 다 네 마음 문제잖아. 현실을 봐야지. 형철씨, 생각보다 되게 냉정하네.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한 달도 안 됐어. 형철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난 그런 뜻은 아니었고 저기 실은 내가 빚을 좀 진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월세를 밀린 게 있거든. 보증금에서 그거 깔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아서 임시 살 곳 구하기도 좀 벅차네. 우리 어차피 같이 살 건데 내가 좀 일찍 들어가도 되겠다는 뜻이었어.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제가 남친이 있는 원룸 빌라를 산 것도 남친이란 놈이 세를 제때 안 내서 보증금에서 다 까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새 주인이 되면서 정리할 사람 정리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정 그러면 잠깐 어머니 집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그게 엄마가 지금 집을 빼고 잠깐 친척 집에 있어. 그리고 엄마가 우리 가구 해주신다고 전세금 뺀 걸 좀 쓰셨다네. 그래서 말인데 엄마도 같이 살 수 있잖아. 그 집 넓고 방도 많으니까. 이 얘기는 더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주연이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해. 나 그리고 어머니한테 각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봐. 주연이 너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챙겨줄 사람도 없고 하니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 근데 내 방은 안방이 아닌데 어머니는 저번에 오셔서 다른 데는 볼 생각도 안 하시고 아빠가 쓰셨던 방만 보고 가셨어. 만약에 같이 살게 돼도 나는 그 방 안 쓸 건데 말이지. 그건... 그랬어? 남친은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지며 더듬거렸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가 쓸 방 점 찍어서 가구 치수 잰 거 딱 들켰으니까요. 그럼 나중에 다시 보면 되지 뭐.
아무튼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니네 집 가는 게 어렵다 이거지? 그럼 언제로 정할까? 언제가 좋겠어? 적어도 49제는 지나야 되지 않겠어? 그때 돼서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해줄게. 49제라는 말을 하니 남친은 속이 꽉 막힌 표정으로 속으로 뭔가 계산하더라고요. 쟤한테 남은 돈으로 어디 가서 있을 수 있나 머리 굴리는 거겠죠. 그리고 어머니 가구 혹시 계약하셨으면 취소하시라고 해. 나 정말 그런 거 필요 없어. 괜한 돈 쓰실까봐 하는 말이야.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나도 얘기는 할게. 하지만 두 사람은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다음날 남친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연아, 엄마한테 너 가구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고급 식기하고 네 차 바꿔주신다는데? 어머니가 그런 거 사실 돈이 어딨다고 그래. 전세금에서 좀 쓰신다고 했잖아. 아무튼 나는 차 지금 타는 거 멀쩡하고 식기도 쓰던 거가 좋아. 우리 집 그릇들도 다 좋은 거라 딱히 필요하지 않아. 그래도 엄마 성의가 있는데 그렇게 계속 거절만 할 거야? 그러는 형철씨도 나 아빠 돌아가시고 얼마나 됐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집에 있는 물건을 바꾸라는 거야. 꼭 강요하는 것 같아. 강요는 무슨. 그래도 명색이 신혼살림이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의미이고 엄마도 너 생각해서 하시는 건데 아무튼 더는 뭐라고 하지 마. 엄마 하시는 대로 둘 거야. 49제 지나고 나서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동안 생각해보고 말해준다고 했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한 건 아니야. 제 말에 남친은 불만이 많아 보였지만 자칫 자기가 실수할까봐 그런지 알았다고만 하고 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49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 한 날이 다가왔죠. 그리고 약속 전날 남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주연아, 이제 마음은 괜찮아졌지? 그럼 뭐 만나서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내일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약속한 곳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요. 뭐 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을 참 복잡하게 하는구나. 근데 말이야, 내가 좀 성격이 급한 데가 있어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내가 또 이런 말을 바로 안 하면 병이 되니까 이해해라. 니네 그 아파트 말이야. 결국에는 너랑 형철이 둘이 살 거니까 둘이 공동명의로 하면 딱이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내일 그 서류까지 준비해오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지금까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이 있으니 이제는 시간 좀 아끼자는 뜻에서 한 말이니까 섭섭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봬요. 내일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내일은 우리 좋은 얘기 많이 하자. 남친 어머니는 혼자 꿈에 부풀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속 장소에 먼저 가 있었어요. 꽤 고급스러운 중식 레스토랑이었는데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들어오더니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그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둘 다 앉으세요. 라며 남친 어머니 말에 제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고급 양복을 쫙 빼입은 남자가 와서 두 사람한테 인사하고는 제 옆에 앉았어요. 남친은 궁금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주연아, 이분은 누구야? 우리 이종사촌 오빠, 여기 중식당 사장이야. 제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종사촌 오빠라면 옛날에 돌아가신 네 어머니. 형제씨 말이 맞아. 엄마는 돌아가셨어도 이모랑 외삼촌 집에는 자주 갔고 사촌들끼리도 친해. 그 말은 내가 직계가족은 없어도 천혜고아는 아니라는 뜻이야. 제 말에 두 사람은 표정이 싹 굳었어요. 이제 오늘 이후로 두 사람하고는 끝이라는 걸 전하려고. 내가 오빠한테 부탁했고 오빠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오늘 저녁 손님은 안 받기로 한 거야. 끝? 끝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며느리 왜 또 그래? 왜 또라뇨 아줌마. 저 아줌마 아들하고 결혼 안 한다고요. 진작부터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49제 지나기만 기다린 거예요. 망자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누구들하고 달라서.
저는 아빠 마지막까지 잘 보내드린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 말에 남친은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아니, 내가 전에 찾아갔던 것 때문에 그래? 전화하고 그래서? 그거야, 결혼 준비 때문에 물어볼 게 있으니 그랬던 거고. 나도 물론 아버님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도 있고 예의도 지키려고 했지. 근데 죽은 사람이 그런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산 사람들은 앞날을 생각해야 되잖아. 예, 맞다. 너 이런 식으로 1년지 대사를 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고작 그런 일 갖고 그래. 고작 그런 일이요? 저 만나기 전에 제 뒷조사 다 하고 우리 아빠 재산 많고 아프신 거 알고 작정하고 들이댄 게 고작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둘이 남아서 논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장지로 가기 전인데 표정 관리하자고. 둘이서 다짐하고 전에 사귀던 여자 깡통이라고 정리했다고 하고. 내가 다 들었어. 제 말에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좌불안석이 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니 세아가,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말이야. 네가 그 많은 재산 갖고 혼자 됐다는 걸 표현이 잘못 나간 거야. 아줌마 친구들한테도 이 인간이 다른 여자 차고 나 잡았다고 로또 맞았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표현 잘못한 거예요? 아니, 엄마가 말하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래. 그거 다 내 재산 보고 그런 거 아니었어? 그때 옆에 있던 사촌 오빠가 말했어요. 이영철 씨,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카페도 빚더미던데요. 우리 주연이한테는 카페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말했다면서요. 원룸 보증금도 다 날려먹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파트 전세금 뺀 걸로 차 사고 쉽게 살 생각을 하다니. 참, 이해가 안 가는 집안이네요. 저는요, 오늘 혹시라도 두 분이 우리 주연이한테 무슨 짓 할까봐 옆에 있는 거니까 딴 생각들은 하지 마세요. 여기 전부 다 제 직원들이고 제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올 장정들도 많아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형철씨, 그 원룸 빌라 내가 산 거야. 내가 그동안 정을 봐서 나가라고 한 날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내일은 당장 짐 빼. 안 그러면 나도 법적인 절차 들어갈 거니까. 그러자 남친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닥에 바짝 엎드렸어요. 주연아, 자기야, 한 번만 받아줘. 그래, 내가 너에 대해 알아본 건 인정해. 그건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빠듯해서 그랬던 거야. 사람이라는 게 돈이 앞에 있으니 욕심이 생기긴 하더라고. 그래도 나 너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없어. 정말이야. 나도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슬퍼. 이런 내 진심까지 왜곡하지는 말아줘. 정말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웃기고 있네.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라고. 오빠가 다 알아봤어. 너 맨날 카페에 앉아서 새 외제차 살 생각하고 골프 회원권 살 생각하고 결혼하면 카페 대충 넘기고 놀 생각하고 있었다며. 오빠가 직원 하나 맨날 너네 카페에 보내서 정보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끝내자. 결혼 없던 걸로 해. 파혼이라고. 저와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제 옷자락을 잡고 사정을 했어요. 얘 주연아, 세아가 우리 갈 데도 없어. 니네 집 들어갈 것만 믿고 방구 활동도 안 해놨단 말이야. 내가 들어가면 쓰려고 식기도 다시 사고 내가 새 차도 너랑 같이 쓰려고 뽑았다고. 주연아, 자기야, 나 진짜 길바닥에서 살아야 돼. 좀 봐주라. 어떻게 다시 좀 생각해봐. 이게 다 날 우습게 본 죗값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이 인간들아. 주연아, 그럼 내 원룸 보증금 그건 그냥 주면 안 돼? 나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당장 어딜 가겠어? 네가 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보증금은 주라. 정말 끝까지 찌질하고 반성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더군요. 어떻게 그 순간까지 자기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두 사람은 절 어떻게 해보려는 것 같았지만 옆에 있는 이종사촌 오빠와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인지 아무것도 못하고 한탄을 하며 돌아가야 했어요. 그 후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몇 번 학원 앞에 오고 문자도 했지만 오빠가 보내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걸 본 후로는
더 이상 저한테 찾아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고요. 결국 남친 어머니는 샀던 물건들을 전부 환불하고 또 그만큼 손해를 봐야 했다더군요. 남친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카페 뒤 주방 한쪽에서 잠을 잤고요. 얼마 전 들은 이야기로는 남친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 설거지를 하러 나간다고 하더군요. 남친은 카페를 접고 이런저런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며 남을 이용하고 등골 빼먹으려는 인간들은 결국 지가 한 행동 다 돌려받는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그 후로 아직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더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